직접 강간당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왜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성범죄라는 거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과 여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조경숙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볼 예정인데요. 조경숙님은 테크페미 활동가이시자 만화평론가, 개발자로 일하시고 10대 여성인권센터 IT 지원단 활동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뭔가 잡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듣는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발자로 좀 오래 일을 해왔고, 이제 개발자로 일을 한 2년으로 이제 여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기술과 페미니즘을 엮어서 하는 활동이라고 해서 테크페미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원래 제가 만화나 게임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 서브컬처 덕후여가지고 만화 평론으로도 일을 같이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일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이제 더 많은 여성들이 이제 더 많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쓰신 책이 몇 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내신 책이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라고 나왔나요? 네. 이 책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좀 만화랑 관련이 없다라고 저는 읽혔는데 거기서도 맞아요. 항상 소개란에 이제 꼭 만화 평론가를 쓰시는 걸 보고 이게 정체성에 되게 그래도 굉장히 큰 부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개발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제가 글을 쓰려고 그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개인 홈페이지를 좀 개발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자기 홈페이지에 자기 글을 연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만화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만화 리뷰도 써보고 싶고 만화 스토리도 제가 만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글들을 어떻게 써서 올릴까 하다가 이제 개발을 배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개발보다는 사실 만화가 좀 더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좀 테크페미 활동이랑 개발자에 치중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그럼 테크페미는 하나의 단체 이름으로도 쓰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테크페미 커뮤니티는 이제 슬랙에 주로 있는 테크업계 여성 종사자들의 커뮤니티이고요. 저는 이제 테크 찌끄고 페미라고 해서 이제 정말 기술과 페미니즘을 엮는 활동가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일원이기도 하지만 커뮤니티 활동가여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니고 이름이 좀 겹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있는 의미에서 여기 대시가 하나. 네, 그렇습니다.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단체는 아니고 저는 이제 독립활동가고요. 단체가 없는. 그래서 지금은 한국 여성의 전화랑 주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10대 여성 인권센터랑 일을 했고 그 외에 이제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와도 같이 일을 할 때가 있고 네, 오히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독립활동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른 단체들과 같이 잘 연대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하시는 활동은 어떤 지원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지금 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 전에는 IT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그쪽에서도 IT와 관련된 일들이 꽤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디지털 성착취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소소하게 이제 서버를 관리한다거나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거나 혹은 디지털 캠페인을 연다거나
이런 디지털을 경유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같이 머리 맞대서 고민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기술의 전문가로서 좀 조언도 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 아까 되게 큰 기관? 단체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꽤 큰 비영리 단체죠. 네, 네. 거기서 이사를 맡으시면 뭔가 엄청 바쁘시지 않나요? 근데 일이? 비상임 이사고요. 네, 이사회도 있고 행사도 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바쁘기보다는 활동가분들이 훨씬 더 바쁘시기 때문에 네, 활동가분들의 일을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로 일을 옆에서 네 가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런 NGO라고 해야 되나? 활동단체에서는 약간 상주하는 활동가가 있으신 경우도 있고 규모가 클 경우에는 네. 규모가 작으면은 규모가 작아도 보통 상근 활동가는 있고 그래요? 네네 한 명이어도 보통은 있고 이제 완전히 비상근 활동가로만 있는 단체들은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있기는 있는데 근데 대부분 상근 활동자가 있고 그리고 일단 비영리 시민사회 단체로서 구성 요건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사회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그 이사회 안에서 선임되어야 되는 어떤 결제가 되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한국 여성의 전화 같은 경우는 지역에도 굉장히 몇 개 지부가 많아요. 그런 이제 굉장히 큰 시민사회 단체 중에서는 굉장히 큰 축에 속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럼 활동가들은 매일매일 어떤 이 관련된 단체 일을 하시고 이사는 약간 자문을 하는 이사는 임원이죠, 임원. 네네. 이사회. 네네. 보드 멤버. 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제 논의해야 되는 안건이 있고, 네. 그 안건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공식적으로 안건이 올라오면 그 안건 토의하고, 논의해서 결의하고, 뭐 이런 예산안, 뭐 사업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승인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단체 또 언급하셨던 한국 사이버 성폭력 센터 이것도 그런 비영리 단체죠. 네네네.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 센터는 저는 사실은 요새는 같이 하는 게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홈페이지 개발을 이제 해드린 적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좀 결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여성 시민사회 단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군요. 그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궁금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모니터링 그 활동도 하셨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모니터링 활동 그거는 이제 10대 여성인권센터랑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들과 여성 개발자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는지가 좀 궁금하신 걸까요? 네, 이해했습니다. 10대 여성인권센터는 2018년에 그 대표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대표님이 먼저 나는 여성 개발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하다가 제가 원래 이제 개발자로 좀 오래 일을 하다가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도 계속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여성단체들의 이제 후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번외로 이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진경 대표님과 서로 인맥이 닿아서 좀 만나게 된 거죠. 만났는데, 조진경 대표님께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일어나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성착취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뭐지? 거기서 왜 어떻게 성착취가 일어나는 거지? 했는데 그 이후에 대표님 만나고 실태를 좀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은 이제 대표님대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에서 뭘 하라 이러면 기술적으로 안 된다.
뭐 그럼 이거라도 해라. 아, 그것도 기술적으로 안 된다.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게 맞냐라는 걸 좀 알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은 저희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면서 만나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IT 종사자들을 좀 꾸려서, 여성 종사자들을 우리가 IT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우리가 IT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같이 모색해보자 라고 하셔서 만들어진 임시 지원단이죠. 그래서 3년 동안 활동하고 2021년에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 활동단체에서 그런 정말 기술적인 질문들을 했을 때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랜덤 채팅을 사용도 해보시고. 예,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실 IT 지원단 외에도 이제 그 10대 양성 인권센터에는 법률 지원단도 있고 의료 지원단도 있고 되게 많은 지원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IT 지원단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이제 거의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구글 앱스토어나 이런 곳에서 버젓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그냥 지금 성인 인증도 안 하고 뭐 청소년들도 다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감시를 아무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놔둬도 되는 이유가 뭔지도 알아보자. 그래서 주로 정책적인 면들을 좀 많이 알아봤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에서 일어나는 그루밍 성범죄가 그때 또 유행? 약간 좀 문제였어요. 그래서 왜 그런 범죄들이 SNS의 어떤 기능을 근거 삼아서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피해 사례들을 조사해서 공부하고, 그럼 이런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혹은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한 2년 정도 공부를 같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한 다음에 2021년에 깨톡이라는 사이트를 열게 됐어요. 깨톡이라는 사이트는 뭐냐면 서비스 개발자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예를 들어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전체 공개 게시물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 공개 게시물이 기본 디폴트 세팅 값으로 하지 말고, 지인, 친구 공개, 이런 거를 디폴트 값으로 하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때는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든지 페이스북이든지 그 안에서 친구가 아닌 사용자에게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친구인 경우에만 허용을 하자든지, 그러니까 기능별로 이제 그 기능은 뭐가 위험하고 그 기능으로 인해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럼 그거 말고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한 2년 정도 정책이랑 서비스들에서 사용된 기술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시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개발자들을 위해서 작성을 하셨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개발자들한테 읽히고 서비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까지 연결이 됐었나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네. 안타깝네요. 근데 사실 저희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성인 인증을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발표하고 나서 이제 성인 인증 기능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적시해서
센터에 냈고, 그럼 센터에서도 그걸 받아서 이제 여가부랑 얘기를 해서 2020년 5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랜덤 채팅 앱 성인 인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여가부 고시가 온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책화된 경우는 있고, 이제 서비스로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들은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사 같은 경우들은 전체 공개 게시물이 어떻게 보면 그 서비스사의 자산인 거죠. 자산이잖아요. 왜요? 왜냐하면 전체 공개 게시물이 많아야 그 게시물을 보러 사람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자신의 서비스로. 그러니까 그 서비스로 유입하게 하는 되게 중요한 어떤 콘텐츠인데 서비스에 이런 것들을 다 친구 공개라든지 일부 공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돌리게 하는 그런 설정 가이드라인이 사실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안 되는 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에서도 받아들여지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다만 이제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냐면 이제 개발자나 IT 그룹들의 저희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게 구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은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한 이제 미디어에 이 가이드라인을 노출시키거나 이런 작업들은 좀 꾸준히 해왔습니다. 저는 그 전체 공개가 자산이다라는 게 바로 그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네이버나 다음에 그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카페가. 근데 거기에서 제가 찾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카페가 멤버가 아니면은 멤버로 가입을 해서 이렇게 약간 유입을 그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서 유입을 하는데 그 수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새로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전체 공개가 자원이라는 이런 걸로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저도 약간 활동 비슷한 거를 옛날에 해봤는데 제가 했던 거는 한창 땡땡내 성폭력? 네. 이라는 그 해시태그로 트위터에 네. 그 문학계도 그렇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17년도에 이공계에서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공계 성체별 아카이빙이라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것도 프로젝트성으로 3명 정도의 그 친구들이랑 같이 구글 폼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겪었던 이공계 내에서 겪었던 그런 성희롱, 성폭력의 사례들을 그런 기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공개하는 그런 활동 같은 걸 해봤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활동이 그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좋긴 한데 그 사례들을 읽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디고 오래 그런 활동을 지속할까 그런 게 좀 궁금하셨군요. 했어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은 저보다는 이제 일선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활동가들의 어떤 심리적인 고충이 좀 더 클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인간의 환멸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가 항상 강의에 나가면 그런 성범죄 피해 사례들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어떻게 멘탈을 유지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멘탈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멘탈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빨리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만 되는데 라는 데 오히려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저의 멘탈까지는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분이 계시고 이제 피해자분의 일을 지원을 하는 거가 우선이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에 가끔 그런 전화가 와요. 그 디지털 성착취 영상이 유포가 됐는데 이럴 때 어떻게 빨리 그걸 삭제할 수 있냐. 혹은 이제 디지털 장애사라는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300만 원을 주면 삭제를 다 해준다더라. 그러면 돈을 빨리 주는 게 최선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지금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디지털 성폭력 뭐 삭제 지원 센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센터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거기로 전화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없었던 시절에는 너무나 무력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떡하지? 하고 같이 전화 받고 어디야 그 사이트? 그래서 같이 찾아보고 이거 제가 일단 운영자 빨리 알아보고 운영자한테 이메일 보내볼게요. 혹은 이제 도메인 뭐 등록 정보 찾아서 뭐 어떻게 그쪽에 뭐 차단 방심위 쪽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신청을 넣는 그런 프로세스를 빨리 타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알아볼게요. 뭐 이렇게 하는 정도였거든요. 사실 그런 전화를 받고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같이 울어주고 막 같이 좀 찾아봐주고 그리고 같이 메일 보내주고 사실은 이런 게 다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이제 멘탈을 어떻게 유지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나보다 더 멘탈 무너지는 사람들이 눈앞에 더 있으니까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는 진짜 일선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활동가 분들이 더 심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한국 여성의 전화도 이제 상담소가 있고,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도 상담소가 있고, 그런 상담소들에서 전화가 올 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고,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폭력을 저지르는지를 직접 목도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든 일이지 않을까. 저는 한 달에 걸쳐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네, 잘은 모르지만 네,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서울시에서 이제 삭제 지원 센터가 그런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거는 좋은 소식이네요. 이거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아, 처음 들으세요? 네. 근데 삭제를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는. 왜냐면 선생님 생각해 보시기에도 선생님이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네이버가 그걸 직접 삭제를 서울시가 그걸 직접 삭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요청을 하겠죠. 네이버에 요청을 해서 선생님 블로그 글을 좀 지워달라 하겠죠. 그럼 네이버가 이제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워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정상적인 플랫폼이 아니면 당연히 안 지워주겠죠. 그런 서울시에서나 이런 곳에서도 삭제를 한다기보다는 삭제 요청을 대리로 해주는 거죠. 네. 그래도 뭐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이제 삭제가 직접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면은 활동을 마무리하던 2021년에 이제 피해자가 전화가 왔을 때 해주시던 답변이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건가요?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모든 플랫폼에 메일 보내서 삭제를 지원 요청을 해야 됐을 때와 서울시가 하는 것은 많이 다르긴 하죠. 그 삭제 요청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쵸. 그런 거죠. 이를테면, 왜냐면 피해자가 그때는 어땠냐면, 그때는 피해자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됐어요. 그 삭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로요? 아니요. 서비스 플랫폼사에. 플랫폼 운영사에게. 신분증 사진이 왜냐면 그 영상에 있는 사람이랑 자기가 본인인지 증명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 요청이 합리적인 요청인지를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요구를 하는데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나온 피해 영상이니까 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나의 신분증, 즉 나의 개인정보와 신상과 모든 것이 다 있는 정보를 줘야 되니까 그럼 더 큰 2차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라도 그 영상을 내리기 위해 보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그걸 공공기관에서 다 해주니까 그리고 모니터링도 해주고 이제 그 영상이 어디로 유포가 됐는지를 예전에는 피해자가 불안해하면서 찾았다면 이제 서울시에서 찾아서 또 요청 보내주고 찾아서 요청 보내주고 하니까 이제 피해자는 어느 정도 일상으로 좀 회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내가 어쨌든 여기 의뢰를 한 이후부터는 조금 신경을 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끊도록 노력할 수 있는 네. 네, 사실 제가 해외에서 지금 7, 8년을 살다가 와가지고 되게 딴 나라 얘기 같이 들리긴 해요. 왜냐면 분명 한국에서 나갈 때는 그때는 몰카가 화장실에서 발견되고 그런 사회에서 살다 갔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작 제 얘기가 아니니까 저는 오히려 거기 독일에서 살면서 그냥 이주민에 대한 뭐 사회의 태도라든지 이런 거에 고민을 했지 뭐 스토킹이라든지 이런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네. 고민을 거의 안 하고 이슈에 대한 팔로우업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실 수 있죠. 네. 네. 사실 N번방은 아시잖아요. 그래도 N번방은 뉴스에 크게 나와서 네.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졌던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N번방이 2019년? 8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 네.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수사가 끝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인 거죠. 제가 IT 지원단 활동을 할 때쯤도. 그래서 사실 독일도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이버 뭐 성폭력이라든지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슈는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슈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테크 기술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그 기술 안에서 어떤 식으로 미성년자들이 착취당하고 또 이제 특히 여성들이 그 중에서도 지금 딥페이크 영상 논란인 것처럼 네. 어떤 식으로 그런 강간 문화의 대상이 되는가 이런 문제가 저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저 디테일한 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삭제 지원 요청을 할 때 뭐 큰 네이버나 다음 같은 큰 회사 말고 작은 회사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 더딜 수 있고 그 삭제를 할지 안 할지가 그 불분명할 수도 있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랜덤 채팅 앱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 건가요? 국내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근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 성착취 영상이 유포되는 사이트는 달라요. 아시나요? 몰라요. 아, 정말요? 네네. 아, 네.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랜덤하게 상대와 매칭돼서 채팅을 나누는 서비스인 거죠. 화상 채팅도 있었어요. 아자르라고. 네. 그리고 화상 채팅 말고도 텍스트 채팅.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텍스트 채팅 아니면 이미지 채팅 아니면 화상 채팅 뭐 이런 게 가능한데 그때 문제가 됐던 건 주로 텍스트 채팅이었고 그게 왜 문제가 됐냐면 랜덤 채팅을 아예 모르시는군요. 그 오픈 카톡방도 일종의 랜덤 채팅이라고 볼 수 있죠. 카카오톡에 있는 오픈 카톡방 써보셨나요? 네네. 제가 상상하기로는 랜덤이라고 그래서 네. 이용자가 접속을 하면은 또 한국의 다른 이용자가 랜덤하게 1대1로 매칭이 돼가지고 대화를 한다. 이렇게 상상을 했었어요. 이게 아닌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원래 그런 맥락으로 시작이 됐다가
이제는 자기가 채팅방을 개설해 놓으면 거기에 사용자가 들어오는 형태로 되었어요. 네네. 2018년에는 그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돈을 지급했어요. 메시지가 내가 채팅방을 예를 들어 개설을 했는데 네. 내 채팅방에 이제 진리아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 메시지마다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진리아라님한테. 네네. 저한테 메시지 10개, 인터뷰 질문 10개 하셨으면 곱하기 1,000원 뭐 해가지고 뭐 10,000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위기 청소년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 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 어떤 위기 네. 청소년이 랜덤 채팅방의 명을 뭐 자극적으로 써서 이제 맞아요. 유입을 시키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면 뭐 18살 뭐 여고생 뭐, 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개설을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채로 누군가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그거 대응을 안 해도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응을 안 하면 메시지가 더 안 오겠죠. 아. 그러니까 메시지를 제가 진리하라님께서 네.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네. 계속해서 말을 해야겠죠? 아. 그래서 돈을 벌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아시겠지만 보호자의 동의 없이 청소년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위기 청소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어쨌든 지금의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서비스를 사용해서 자신의 긴급 생활 자금을 충당하려고 그런 데에 들어갔다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계속 받잖아요. 그 메시지를 받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벌려고 메시지를 받다가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말을 걸고 뭔가 나는 너를 이해해. 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나는 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올래? 라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그분이 그루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들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돈 없이도 채팅을 하게 되는 채널로 넘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강간이라든지 또 이제 성매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지는 성착취로 들어가게 되는 진입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1대1일 수도 있고 그 방에서 보통 1대1이에요. 보통 1대1인 거예요? 네. 그러면 사용자들이 다 아이디를 갖고 그래서 뭐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이제 관계 같은 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그쵸. 근데 구조인가요? 이제 여기에서는 랜덤 채팅 앱은 불편하니까 뭐 라인이나 카카오톡으로 나가서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서비스 바깥에서 또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돈을 주게끔 만든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선택지가 없잖아요. 네. 선택지가 없는 청소년들을 더 큰 위험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그런 메시지에 대한 수익 10% 수수료 같은 게 있어요. 그건 수수료를 먹고 살아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그런 청소년을 성착취하려고 그루밍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사업인 거죠. 네.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그 서비스 자체가? 근데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훨씬 많아요. 정말로요? 네. 아마 옛날에 막 랜덤 채팅의 원형을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았지만 네. 한국에서 이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청소년 성착취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할 때는 이제 거의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사실상 랜덤 채팅을 안 하고 사용자를 지목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많이 구축이 됐고 심지어 이제 내 위치 정보를 수집해서 내 위치에 1km 반경에 있는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싶다. 예를 들어. 이런 걸 설정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럼 좀 더 빨리 만날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지금 갈게. 네. 그런 식으로 꼬드길 수 있는? 여전히 좀 저한테 의아한 지점은 이게 텍스트로 이루어졌다는 게 그러면은
그 방을 개설하는 사람이 실제로 여고생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성인이 그걸 할 만큼의 어떤 실질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건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보통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들이죠.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이제 17세 여고생이라고 네. 하고서 들어가서 17 만나요 하고서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자애를 내보내서 그 성매매를 하게 하는 거죠. 포주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은 한 번도 못 들어보셨군요. 이런 사건은. 네.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요. 그래 만나자. 뭐 어디서 뭐 하자 해서 만났는데 그 중생이었고 중학생을 심지어 살인까지 했던 사건이 있어요. 네, 그것도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일어난 이제 성매매 알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성년자는 사실상 성착취 당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성매매가 불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매매 알선도 어쨌든 홍보도 모두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거인 거죠. 네. 좀 혼란스러우신가요? 네. 점점 답답해지고.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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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제 위기 청소년이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성인 여러 명이 짜고 얘를 협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뭐 들어가서 그냥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 IT 뭐 전문가인데 너의 신상 다 알고 있다. 너 엄청 너의 나치 사진 다 갖고 있다. 막 약간 이런 되도 않는 협박을 해요. 그럼 얘가 당연히 뭔 소리야? 뭐 조금 의심은 하겠지만 조금 불안은 하겠지만 그런 거짓말을 쳐? 라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사용자가 동시에 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나 무슨 변호사인데 너 지금 협박받고 있지. 그 사람 협박하는 거에 대해서 뭐 되게 알려진 사기꾼이다. 뭐 그러면서 자기 명함 사진 보내서 이쪽으로 연락하면 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신상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신상을 쥐고 이제 얘한테 너 우리랑 섹스 안 하면 너 몇 학년 어디 학교 누구고 이런 거 다 뭐 하겠다. 공개하겠다. 네. 뭐 너네 부모님한테 알리겠다. 뭐 이런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랜덤 채팅은 이제 어떻게 범죄의 현장이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네. N번방은 또 다른 맥락인가요? 아니면 이거 N번방은 또 다른 맥락이죠. 아. 네. 네. 텔레그램에서 그러니까 랜덤 채팅에서 우리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자 해서 텔레그램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텔레그램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N번방은 그때 잘 알려져 있지만 트위터에서 이제 일탈계를 운영하는 친구들이 주로 타깃이 됐고 그래서 트위터에서 일탈계를 운영했던 친구들의 나체 사진을 신상 그 협박으로 잡아서 이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이제 N번방 사건인 거죠. 일탈계라 하면 본인 나치 사진 올린 계정인 거예요? 네, 그렇죠. 아하. 근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몸만. 근데 이걸 협박용으로 쓰려면 난 너를 알고 있다. 네, 일탈계를 운영하는 친구들이 그럼 다들 신상을 비밀로 하고 올릴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널 알고 있다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거짓말인 거예요. 그럼 그거는 난 너를 알고 있다는. 근데 실제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좀 좀 여러 가지를 타고 가는데 예를 들어 범죄자들이 그 트위터의 그 사용자가 보통 아이디를 막 같은 아이디를 쓴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검색이 많이 활발해졌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서 조금 검색을 해보면 이제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일탈계 같은 경우에서도 사진을 찍었는데 저 멀리 예를 들어 교복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교복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확대해가지고 본 거죠. 그래서 어느 학교인지 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알아내서 얘에 대한 정보를 되게 짜집기 해가지고 아 얘가 어디에 사는 누구겠거니 해서 이제 DM을 보내거나 하는 경우인 거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NS의 전체 공개 게시물들이 그루밍 성폭력의 어떤 먹이가 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올린 그냥 올린 일상 사진들을 짜깁기해서 나는 네가 뭘 하는 애인지 어떻게 어디에 가는지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스토킹의 계기가 되게 하는 그런 네, 포스팅들이 다 그렇게 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SNS,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는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서비스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범죄 흐름상 연결되는 거죠. 네. 아, 너무 큰 얘기인가요? 혹시 진리하나님께서 듣고 싶었던 얘기는 어떤 거였어요? 아니요, 저는 네. 이게 약간 너무 이야기가 많이 튀어서 죄송스럽긴 한데 저는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그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면서도 해결되고 있어서 되게 다행입니다. 네. 좋아요. 지금. 아, 다행입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네. 모든 게 연결돼 있다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사실 랜덤 채팅 이해하고 텔레그램 이해하고 뭐 하나 정도 더 있을까? 그럼 이거 하나 둘 셋 이해하면은 이제 그 디지털 성폭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SNS, 카카오톡까지 다 이렇게 하나의 거점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생각보다 지금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범죄에도 굉장히 다양한 범죄가 있잖아요. 네. 성범죄도 뭐 성폭력 뭐 아무튼 되게 성희롱, 뭐 성추행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디지털 성범죄도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촬영죄가 있고 유포죄가 있고 협박죄가 있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상의 이제 성폭력들이 있어서 어느 플랫폼 하나 안전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죠. 네, 이게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새로운 리스크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는 게 썩 달갑지 않네요. 개발자로서는. 네. 딥페이크 얘기도 몇 번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네. 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기는 한데요. 이제 이미지를 갈취해서 그 상대의 얼굴 이미지 같은 것들을 자신이 저장에다가 성착취물에 합성시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작만 하는 게 아니라 유포까지 하고. 네, 그리고 돌아가서 이걸 공유하면서 이제 보면서 자기들끼리 그 사람에 대한 엄청 모욕적인 말들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능욕한다 일명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의 어떤 총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동 같은 거에 얼굴만 바꿔가지고 네네네. 그쵸. 근데 사실 야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네. 불법 성착취 영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합법 영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포르노가 한국이 유해 영상으로 아예 포르노가 불법이었나요? 포르노가 불법이라기보다는 이제 동의받지 않은 촬영은 불법 촬영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포르노그래피라고 보는 이제 정식으로 발매된 어떤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 이제 불법 성착취물 애초에
애초에 동의받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게 촬영한 영상에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입혀서 또 그 사람의 영상인 것처럼 만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흔히 몰카라고 불렀던 그 불법 착취물. 네, 맞아요. 네. 그런 범죄가 있다라고 들었을 때 또 제가 이해가 안 됐던 지점이 그냥 내가 아니라고 하면 되지 않나라고 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 그러셨군요. 이게 제가 어느 사회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네. 상상할 수 있는 범주가 맞아요.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기로 했던 연구소에서 대부분 남학생들이었어요. 근데 네. 그 친구들이 갑자기 어떤 뭐 포르노에 제 얼굴을 합성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돌려본다라고 상상을 했을 때 그냥 내가 아니다고 하면 아니 뭔 지랄이야 막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그냥 쉽게 사그라들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가 저는 상상이 되는데 네, 그러셨군요. 근데 실상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나 아니야라고 하면 뭐가 해결되죠? 뭐가 사그러들죠? 그러니까 나를 능욕을 한다라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네, 뭔가 나한테서 반응을 기대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서 반응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들 사이에 유대감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공유하고 그걸 가지고 놀면서 이제 우리의 그냥 딸감으로 쓰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이제 그런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들이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신뢰관계. 네. 내가 그 사람과 동료로 만났는데 동료가 내 얼굴을 그렇게 합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라는 것 자체에도 사실은 굉장히 큰 안전감의 위기가 오잖아요. 내가 안전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실제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는 건 없어도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봤을까? 나라고 생각했을까? 내가 아니라고 항변을 한데 날 믿어줄까? 혹은 내가 항변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항변하려면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 영상을 보게 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 그래서 사실 제 얼마 전에 딥페이크 피해자인 분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분도 유럽 분이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지만 아무도 그걸 몰라줄 것 같았고 내가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게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관계가 모두 무너진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전감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세계에 내가 어떻게 어떤 세계까지가 내가 어떤 관계까지가 믿을 수 있는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의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경찰들도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직접 강간당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왜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성범죄라는 거인 거죠.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네.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지인 사이에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좀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의 배경에는 제가 신뢰하는 친구들 유대감이 깊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그 신뢰에 기대서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히히 하던 것들도 금방 사그러들겠지라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것을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가 정말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것과 제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유대감과 신뢰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성범죄가 주로 학교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10대 때는 사실은 그래도 학교가 되게 제일 큰 세계이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가. 근데 그 학교 안에서 지금 나의 사진을 가지고 남자애들이 그렇게 돌려봤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떤 느낌, 완전 발가벗겨진 느낌을 사실은 받을 거잖아요. 네. 내가 아무리 웃고 떠들고 아니라고 해도 옆에 있는 남자애들은 날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갑자기 나는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뭔가 내가 위축되고 내가 왠지 숨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세계가 좀 바뀌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집단이 10대 학교라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20대 대학교. 네. 저는 기사를 몇 개 본 게 안 되는데 그게 회사의 사례였던 것 같아가지고 약간 직장인들 상상을 했었는데 학생이 주로 피해자고 가해자라는 게 또 되게 새롭게 다가와요. 왜냐면은 왠지 젊은 친구들은 더 깨어 있을 거라는 또 막연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네. 또 그게 많이 깨지네요. 또 기술을 선진적으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좀 더 빨리 배운 세대여서. 네네. 정말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게 네. 그 미투 그 흐름을 타면서 이제 젠더 감수성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그런 걸 다룬다라고 또 막연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대, 20대는 다 젠더 감수성 높고 다 서로 존중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에 대한 신뢰 감각이 높으셨군요. 네. 네. 또 많이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맞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나?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학위 과정에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과학수사과 석사과정. 네. 어떤 계기로 또 공부를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과학수사학과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이제 1년의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10대 여성인권센터 활동도 하고 이제 한국 여성의 전화 활동도 하고 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고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수사가 어려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범죄의 가해자를 잡으면 어쨌든 범죄가 끝나는 것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이 계속 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잡아도 끝나지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를 잡는 것 이상으로 영상 유포도 막아야 되고 피해자도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를 좀 고민을 계속 하다가 한 토론회에 갔는데 그 토론회에 좌장을 맡으신 분이 지금 저희 학교 교수님이신 이제 김기봉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에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논문도 좀 찾아보고 이분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 개선안을 많이 내시는 걸 또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이런 게 수사 기술이 아니라 수사 제도가 좀 부족한 면이 있구나.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자를 잡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고 그러면 나도 가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수님한테 컨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입시 준비를 해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코스웍 과정이신 건가요? 그렇죠. 석사 2학기. 네. 그럼 어떤 수업을
요즘에 듣고 계세요? 오늘 이제 끝나고 들으러 가는 거는 사이버 범죄와 대응인데 네, 이라는 수업이고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 어떤 수사 방식이 필요한가? 뭐 수사 기술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 좀 배우고 있고요. 그런 걸 배우는 데 있어서 개발이 또 굉장히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트워크 뭐 쫓고 뭐 로그 기록 같은 거 찾고 막 해야 되다 보니까 네트워크 기록이나 이제 뭐 그 디지털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엔지니어링으로 쌓아왔던 지난 세월이 무색하지 않게 네, 그래서 지난 맥락과 비슷한 맥락으로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기술 관련된 제도는 기술이 하도 빨리 변하니까 제도는 또 천천히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바로바로 따라갈 수 있고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맞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한 박자씩 뒤처진. 아니요, 10박자? 네,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판례가 나왔는데요. 그 판례를 보고서 되게 놀라웠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 데이터를 빼가면 이제 그런 것들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선생님 핸드폰에 들어가서 선생님 몰래 핸드폰 열어가지고 사진을 제 걸로 빼왔어요. 그럼 처벌받을까 안 받을까요? 제 물품에 손을 댔는데? 그쵸? 네. 그러면 왠지 처벌받아야 될 것 같죠? 네. 근데 제가 어떤 식으로 그 사진을 뺐느냐가 중요한데 그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뺀지 않고 에어드롭으로 뺐다. 그럼 정보통신망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제도가 정말 이상하죠. 신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최근에 나온 판례에서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의 사진첩에 이 가해자가 몰래 접속해서 피해자의 그 수영복 사진 같은 것들을 다 자기한테 에어드롭으로 보낸 거예요. 그때 무죄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와 기술을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제도도 그런 것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딥페이크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불법 합성물이라는 거를 왜냐면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이 촬영된 영상은 아니니까. 네. 근데 불법 촬영 처벌법에는 또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만 처벌하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엄청 고화질의 모니터가 있어서 딴 사람을 촬영한 영상을 재생시켜서 그 영상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처벌이 안 돼요. 왜냐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촬영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도와 기술 사이의 갭이 정말 멀고 그거를 이제 가깝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학자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제도 개선안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처벌되지 않는 범죄자들도 많고 그렇게 처벌받지 않으니까 피해자들도 보상을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뭐 금전적 보상은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회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왜 쟤는 무죄야?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런 상황들을 좀 더 깊숙이 공부하고 싶어서 네, 요 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경숙 선생님은 새로운 기술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나올 때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이게 뭐 미래를 바꿀 것이다. 한 면을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면이 있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걱정이 먼저 드실까요? 걱정이 많이 들죠. AI도 사실 걱정이 진짜 많이 됐고,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낸 이제 논문이
아직 심사 중이기는 합니다만, AI 챗 GPT 같은 거 써보셨나요? 네네. 아, 써보셨어요? 그런 챗 GPT 포렌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런 걸 대화를 했을 때 내 기기의 대화 내역이 얼마나 남는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챗 GPT 맥앱 같은 경우는 대화 데이터가 평문으로 그냥 다 남아요. 그럼 제가 챗 GPT로 대화했던 내역을 네. 다 볼 수 있거든요. 이 내 PC를 누군가 가져가면 로그인하지 않고도 챗 GPT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내가 챗 GPT랑 어떤 대화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남아요. 어디에 남는 거예요, 그거는? 캐시 파일에 남아요. 캐시, 네. 그럼 캐시를 지우면 괜찮은 건가요? 네, 지우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워도 계속 생겨요. 왜냐면 선생님 대화할 때마다 계속 생길 거고 예전 대화를 잠깐 열어봤잖아요. 그럼 또 캐시 파일이 생길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사실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네네. 이게 만약 새로운 기술이니까 보안도 철저하고 막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캐시를 암호화하거나 이런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왜 챗GPT가 안 했을까? 왜냐면 거기는 AI 개발자만 있고 앱 개발자가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실력 있는 앱 개발자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에서 그냥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가 최신 기술은 뭔가 앞에 있었던 기술들을 다 포괄해서 나오는 거니까 더 좋은 거, 무조건 더 최신 거, 더 잘된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새로운 리스크도 거기에 따라 생기게 되는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 자체가 갖고 있는 보안 리스크도 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좀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개발자지만 이제 개발자로서 이제 미달이죠. 자격 미달. 이제 최신 기술을 좋아하지 않고 이제 최신 기술을 다 조금 싫어하는 개발자는 이제 테크업계에서 좀 살아남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그런 포지션에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가스러운 분을 처음 뵈서 그러셨군요. 네. 저는 근데 너무 진짜 신기해요. 활동가는 아닌데. 그러니까 네. 뭔가 마인드셋이 그런가요? 네. 사실 그 사회의 어떤 이슈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여러 활동하신 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근데 저는 원래 사회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런 시사 뉴스 보는 것도 좋아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이 사회 안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이 사실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거든요. 관계성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쪽에 더 관심이 가나 보다. 그리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도와줌으로써 저의 의미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저는 그냥 제 일을 혼자 잘해서 제가 엄청난 성과가 나고 이게 저한테 큰 기쁨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저에게 만족도라고 했을 때는 약간 서로 막 주고받고 이런 것들 관계적인 측면에서 오는 효용과 만족이 저한테는 더 커서 그쪽으로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서로 만족도를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고 좀 그냥 그런 취향의 사람인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과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과 얘기 안 해가지고 좀 송구하네요. 네. 모든 게 다 이과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여졌는데. 아 정말요? 어떤 부분에서? 네. 그냥 그 디지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쵸. 네. 이진수에서 일어나는 일. 맞습니다. 네. 저는 궁금했던 지점은 좀 네.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오, 정말요.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약간 다행입니다. 세부적이고 실상을 네. 알고 싶었는데 잘 설명을 해주셔서 오. 네, 많이 해결이 됐고 좀 큰 질문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게 네. 사실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서 또 여러 단체에서 또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럼 이 굴레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연구하는 게 이제 유해 웹사이트의 도메인 차단 방안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은 유해 웹사이트를 혹시 아시나요? 그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사이트 혹은 불법으로 이제 불법 도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불법 사이트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이트들의 특징이 뭐냐면 도메인이 예를 들어 도메인 1.com이라고 해봐요. 근데 그걸 차단하잖아요. 그럼 도메인 2.com으로 옮겨요. 또 차단하잖아요. 도메인 3.com으로 옮겨요. 네. 그러면 이게 패턴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럼 아예 도메인 3, 4, 5, 6, 7 다 미리 막아버리자. 라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과잉 제재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금지할 수 있다. 불법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음에도 불법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차단하면 자유의 침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법을 딱 보면은 자유와 어떤 규제가 딱 5대5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 수밖에 없는 게 이 자유와 차단이 계속해서 5대5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도메인 차단을 못해서 사실 많은 단체들이 이걸 계속 신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신고해봐야 3 나오는데 3 나오고 또 신고하고 4 나오고 또 신고하고 네. 하지만 그냥 그래도 계속 신고하는 거죠. 그냥 왜냐면 이게 어쨌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면 좋겠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그 자유라는 거와 이제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차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존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이클이 어쩔 수가 없다. 네. 다만 이 사이클에서 질이 멸렬함을 느끼거나 현타를 먼저 맞는 사람이 지는 거기 때문에 네. 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그냥 일단 또 나왔네 또 신고, 약간 또 나왔네 또 신고, 약간 이렇게 하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연구하는 거는 그래서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도록 이런 걸 좀 자동화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좀 개선하려고 그런 걸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이클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진심으로. 네, 정말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쓴다고? 이 기술을 이렇게 써버린다고? 하는 놀라운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참 막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예 범죄를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사실 그 사이클이 끊어지긴 하는데, 그렇죠? 네. 네. 10대 그러니까 저는 이 딥페이크를 10대, 20대가 사용한다는 걸 듣고 약간 이 굴레가 쉽게 끊어지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걸 약간 놀이로 접근을 하고 있는 세대가 자라나고 있다.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아니더라도 다 놀이문화로 딥페이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야 이 사람들한테 이게 결코 놀이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동의 없이 써서 합성을 만드는 것이 놀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나. 이런 게 좀 고민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주장을 할 때 엄근진 모드로 가면 되게 반감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근데
이걸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렇게 정말 어렵군요. 신기하게도 네. 역지사지라는 것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왜 역지사지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 했더니 역지사지는 원래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사고방식이라 그랬어. 누가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완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 음.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사고방식이었구나. 역지사지가.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딴 사람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면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갈 길이 멀군요. 네, 다른 이과 여성분들이 또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같이, 네. 너무, 구성도 없이 제가 아이, 막 별 말씀을요. 네. 이 질문 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답변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네. 혹시 마지막 소감이 있으실까요? 저 이과 여자들 팟캐스트에 나와서 영광이고요. 저 사실은 다른 이과 여성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학과에서는, 그리고 다른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되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이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이제 그런 시작이 아마 이과 여자들 팟캐스트가 아닐까. 네.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좋아요. 고생하셨어요. 선생님도요.